서울의 심장부 롯데월드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시그니엘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세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바카라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거대한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빛 조각을 쏟아내며 그 아래에서는 값비싼 실크 드레스와 딱 맞게 재단된 턱시도의 물결이 부드럽게 일렁였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샴페인의 상쾌한 향과 서로의 부하 권력을 과시하듯 뿌려진 값비싼 향수들이 뒤섞여 어지러운 아우라를 형성하고 있었다. 한유진은 이 모든 풍경에 속하지 않는 이물질처럼 룸의 가장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가 입은 짙은 네이비색의 실크 드레스는 심플하지만 우아했고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단아한 매력을 돋보이게 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브랜드는 곧 그 사람의 계급이었기에 유진은 보이지 않는 벽에 둘러싸인 듯한 소외감을 느꼈다. 새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끌려오다시피 한 이 파티는 조향사로서 자신만의 향기를 창조하는 고요한 연구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계였다. 그때 화려한 프릴이 달린 연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이복 언니 임수아가 나비처럼 날아와 유진의 곁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친절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날카로운 경멸이 숨겨져 있었다. 유진아, 왜 이렇게 구석에만 있어? 이러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없잖아. 수아는 마치 유진을 위하는 척하며 그녀의 팔을 가볍게 쳤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너 같은 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저는 이런 자리가 좀 불편해서요. 언니, 유진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녀는 수아의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었다. 오늘 이 파티는 AUA라 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행사로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들이 총출동한 자리였다. 그리고 임수아의 목표는 단 하나. AUA라 그룹의 젊고 유능한 CEO 권태민의 눈에 드는 것이었다. 물론 유진 같은 존재가 그 근처에 얼쩡거리는 것은 그녀의 계획에 없는 일이었다. 긴장해서 그래. 자, 이거 마셔.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될 거야. 수아는 지나가던 웨이터의 트레이에서 붉은 빛이 감도는 칵테일 한 잔을 집어 유진에게 건넸다. 그 미소는 너무나도 달콤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지만 여기서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유진은 마지못해 잔을 받아들었다. 고마워요, 언니. 한 모금, 두 모금, 상큼한 과일향 뒤에 숨겨진 미세한 쓴맛을 그녀의 예민한 후각과 미각이 잠시 감지했지만 곧 파티장의 소음에 그 감각은 흩어졌다. 유진은 수아가 건넨 것이 단순한 칵테일이 아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교활하게 계산된 약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수아는 유진이 잔을 비우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른 손님들 사이로 사라졌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파티장 건너편. 나이 많은 투자자들 무리 속에서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젊은 여성들을 훑고 있는 박이세계로 향했다. 그 추악한 늙은이, 오늘 밤 한유진을 위한 선물이었다. 수아의 마음속에서는 비열한 쾌감이 차올랐다. 네가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오늘 밤 널 제게의 더러운 추문 속으로 처박아 줄 테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얼마 지나지 않아 유진의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다. 뜨거운 열기가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차오르며 온몸의 혈관을 태울 듯이 달렸다. 시야가 흐려지고 샹들리에의 불빛이 여러 개로 번져 보였다. 평생을 섬세한 후각에 의지해 살아온 그녀에게 닥친 감각의 혼란은 끔찍했다. 주변의 향수 냄새들이 뒤엉켜 마치 독가스처럼 그녀의 폐부를 찔렀다. 유진은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다.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되어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지배했다.
그때 악마의 속삭임처럼 수아가 다시 나타나 그녀를 부축했다. 어머, 유진아, 안색이 안 좋네. 많이 취했구나. 내가 쉴 곳으로 안내해줄게. 수아는 거의 정신을 잃은 유진을 이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녀는 유진의 귓가에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청이로야, 박 이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셔. 내게도 이런 기회는 흔치 않을 테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해봐. 알았지? 수아의 말은 너의 경력을 위한 기회라는 달콤한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유진은 몽롱한 정신 속에서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1001호라는 숫자와 쉬어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아는 유진을 엘리베이터에 태워보낸 뒤 만족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다시 파티장으로 돌아갔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유진은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섰다. 끝없이 이어진 복도는 어지러웠고 양탄자의 무늬가 소용돌이치는 듯했다. 그녀는 흐릿한 눈으로 객실 번호를 찾았다. 1000개발, 1100. 숫자들이 겹쳐 보였다. 약에 취한 그녀의 뇌는 더 이상 정확한 숫자를 구분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가장 조용하고 어두워 보이는 곳으로 몸을 이끌었다. 한편 같은 시각 호텔의 가장 높은 층인 한베코 펜트하우스 스위트룸. 권태민은 막 길고 지루한 화상회의를 끝낸 참이었다. 그는 답답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소파에 던지고 거대한 통유리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발 아래 펼쳐진 수백만 개의 불빛도 그의 텅 빈 눈에는 그저 빛의 점들에 불과했다. 그는 회사가 후원해야만 하는 이런 시끄러운 파티를 경멸했다. 질서와 통제 속에서 안정을 찾는 그에게 예측 불가능한 인간들의 욕망이 들끓는 파티는 혼돈 그 자체였다. 그는 오직 일에만 미쳐있는 남자였다. 사랑이나 연애 같은 감정 소모는 그의 인생 계획에 없었다. 여자들은 그에게 얼음 왕자라는 별명을 붙였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타인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아유라 그룹의 성장과 완벽한 통제였다. 그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다. 늦은 밤, 김 비서가 긴급 서류를 가져올 때를 대비해 스위트룸의 문을 잠그지 않는 것. 그것은 그의 완벽한 통제 속에 존재하는 유일한 작은 틈이었다. 바로 그 틈으로 운명이 스며들었다. 유진은 압도적인 감각의 폭풍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본능적인 갈망에 이끌려 눈앞에 보이는 굳게 닫힌 문을 밀었다. 1001호라고 생각했지만 그 문은 참페코의 문이었다. 철옹성 같던 권태민의 세계로.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발을 들였다. 딸깍 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 조용한 스위트룸 안에서 크게 울렸다. 창가에 서 있던 태민은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다. 김 비서, 서류는 테이블 위에 두고 가게.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대신 가냘픈 여자의 그림자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것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제야 태민은 미간을 찌푸리며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여자의 실루엣이었다. 그의 첫 반응은 극도의 불쾌감이었다. 완벽하게 통제된 자신의 영역에 침입자가 생겼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다. 누구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진은 그 목소리를 듣고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다. 약기운에 흐려진 시야 속에서 남자의 형체는 거대하고 위협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조용하고 어두운 공간은 그녀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그녀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수여야 하여 제발.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쓰러지는 그녀를 받아 안았다. 그의 팔에 안긴 여자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코끝에 아주 옅지만
독특한 향기가 스며들었다. 시중에서 파는 상업적인 향수가 아니었다. 흙과 이슬을 머금은 새벽의 들꽃 같기도 하고 잘 익은 과일의 달콤함 같기도 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향이었다. 그 향기는 그의 짜증과 분노의 안개를 단숨에 꿰뚫었다. 그의 품속에서 유진은 혼란스러운 감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다. 약은 그녀의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지배하며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이 낯선 남자의 차가운 천만이 타들어가는 그녀의 몸을 식혀주는 유일한 구원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매달렸다. 태민의 내면에서도 폭풍이 일었다. 침입자에 대한 분노, 이 기이한 상황에 대한 당혹감, 그리고 난생 처음 느껴보는 이끌림. 그는 평생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팔에 안긴 이 여자는 순수한 혼돈 그 자체였다. 그는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녀를 소파에 눕히고 물이라도 가져다 주려 했지만 유진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떠나지 마세요. 무서워. 그녀의 애원은 약에 취한 헛소리였지만 태민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녀의 절박함, 그녀의 뜨거운 숨결, 그리고 그를 미치게 하는 신비로운 향기.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그의 이성의 댐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상황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다. 권태민이라는 남자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통제를 잃은 밤이었다. 그의 철옹성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고 그 폐허 속에서 낯선 감정이 피어났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새벽에 희미한 빛이 통유리 창을 통해 스며들어올 때쯤 권태민은 침대 가장자리에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지친 듯 잠든 유진이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밤새 그를 휘저었던 열기는 사라지고 그녀는 그저 가냘프고 연약한 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들로 뒤엉켜 있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것에 대한 분노, 자신의 통제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혼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정체 모를 그녀에 대한 기묘한 책임감. 그는 난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긴 속눈썹이 만든 그늘, 오똑한 콧날, 붉은 기가 남은 입술, 낯선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침대 아래에 떨어진 작은 물건에 닿았다. 그녀의 것으로 보이는 아주 작고 우아한 손수건이었다. 그는 손수건을 집어들었다. 부드러운 순면 위에는 HYJ라는 이니셜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다. 그리고 그 손수건에서는 어젯밤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던 바로 그 신비로운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날카로운 두통과 함께 한유진의 의식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그녀는 낯선 공기의 무게에 억지로 눈을 떴다. 처음 시야에 들어온 것은 조각처럼 정교하게 장식된 하얀색 천장이었다. 어젯밤 파티장의 화려한 샹들리에와는 다른 차분하고 미니멀한 고급스러움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까슬까슬한 이불이 아닌 구름처럼 부드럽고 매끄러운 최고급 실크 시트였다.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낯선 남자의 채취와 희미한 시트러스 계열의 스킨향. 그 순간 지난밤의 기억이 산산조각난 파편처럼 그녀의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임수아가 건넨 칵테일, 온몸을 태울 듯한 열기, 비틀거리던 복도,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 남자의 얼굴과 통제할 수 없었던 자신의 몸. 공포가 심장을 얼음 같은 손으로 움켜쥐었다. 유진은 숨을 멈춘 채 뻣뻣하게 굳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옆을 돌아보았다. 창밖에 여명을 등지고 한 남자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넓고 단단한 등이 고요한 분노와 깊은 고뇌를 동시에 말해주고 있었다.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이 방의 주인이며 지난밤 자신과 함께 있었던 남자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유진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고 오직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았다. 바로 그때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유진에게는 신이 주신 단 한 번의 기회였다. 그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며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발이 닿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옷가지를 필사적으로 주워들었다. 드레스, 속옷, 구두 한 짝. 손이 떨려 드레스의 지퍼를 올리는 것조차 힘들었다. 모든 것이 악몽 같았다. 자신의 소지품을 챙길 경황도 없이 그녀는 구두를 손에 쥔 채 맨발로 현관문을 향해 움직였다. 묵직한 문고리를 돌리는 순간 아주 작은 소음이 발생했다. 유진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창가에 서 있던 남자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문틈으로 몸을 빼내 복도로 나선 뒤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수치심과 혼란, 그리고 정체 모를 분노가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내렸다. 이른 새벽에 텅 빈 서울거리는 어젯밤의 악몽을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었다. 유진은 망가진 인형처럼 비틀거리며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다. 한편 펜트하우스 스위트룸. 권태민은 텅 빈 침대를 발견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여자가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삶에 감히 흠집을 내고 심지어 그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은 여자가 한마디 설명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 권태민이 정체 모를 여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하룻밤 사이에 버려진 꼴이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곧장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평소보다 한 톤 낮고 날카로웠다. 김 비서, 어젯밤 내 스위트룸에 들어온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 호텔의 모든 CCTV를 확인해. 정보까지 내 책상 위에 그 여자의 신상 정보를 올려놔. 알겠습니다, 대표님. 하지만 태민의 예상과 달리 조사는 난관에 부딪혔다. 임수아는 이미 한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거액의 돈으로 보안팀 직원을 매수해 유진이 펜트하우스 층으로 향하던 시간대의 복도 CCTV 영상을 교묘하게 조작해 놓았던 것이다. 영상은 의미 없는 화면만 반복할 뿐 유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결국 김 비서가 태민에게 보고한 것은 실패라는 두 글자뿐이었다. CCTV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말이 되나. 태민은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에게 남은 단서는 단 하나. HYOH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손수건과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신비로운 향기뿐이었다. 이 실패는 그의 분노를 집착으로 바꾸어 놓았다. 반드시 그녀를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그는 차갑게 다짐했다. 지옥 같은 밤을 보낸 유진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새어머니와 임수아의 싸늘한 시선이었다. 니오, 밤새 어디서 뭘 하다 이제 들어오는 거니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새어머니가 가식적인 걱정의 목소리로 그녀를 몰아붙였다. 임수아는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흘리며 거들었다. 박 이사님과는 즐거운 시간 보냈어. 그분 손이 아주 크신 분인데 뭔가 받은 건 있고. 박 이사. 그 이름이 유진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렸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임수아가 파놓은 함정이었다. 차가운 분노가 수치심을 밀어내고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설명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아예 유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낡은 여행 가방에 자신의 물건들을 챙겨 넣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소중한 것이라곤 돌아가신 친어머니가 남겨주신 몇 가지 유품과 조향사로서 모아온 향료 샘플들 뿐이었다. 어머, 얘 좀 봐. 우리가 뭐라고 했다고 짐은 왜 싸는 거니? 냅둬. 엄마, 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까 찔려서 도망가려는 거겠지. 꼴 좋네. 두 사람의 조롱과 비난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유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이곳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몇 주가 흘렀다. 유진은 작은 친구의 작업실에 임시로 머물며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날 밤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고 몸은 계속해서 이상 신호를 보냈다. 끊임없이 속이 메스꺼웠고 좋아하던 음식 냄새마저 역하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결국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동네의 작은 산부인과를 찾았다. 나이 지긋한 여의사는 초음파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한참 동안 고개를 갸웃거렸다. 유진의 심장은 불안감에 터질 듯이 뛰었다. 혹시 몸에 큰 문제라도 생긴 걸까? 의사는 마침내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축하합니다. 한유진 씨, 아니, 3배로 축하드려야겠네요. 근데 그게 무슨 새쌍둥이에요. 아주 건강한 아기집 3개가 나란히 보이네요. 새쌍둥이, 그 말은 마치 천둥 소리처럼 유진의 뇌리를 강타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의사의 목소리는 멀고 아득하게 들려왔다. 한 명의 아기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위기였다. 그런데 셋이라니 그것은 재앙이었다. 진료실을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유진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며칠을 정처 없이 걸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뱃속에 3개의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아버지에 대해 생각했다. 얼굴조차 희미한. 하지만 분명 대한민국 최상위층의 권력자일 그 남자. 만약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을 빼앗아갈까? 아니면 자신을 돈을 노리고 접근한 파렴치한 여자로 몰았을까? 양육권 다툼이라도 벌어진다면 그녀는 단 1%의 승산도 없었다. 그녀의 아이들은 차가운 권력과 탐욕의 세계에서 장기판의 졸처럼 이용당하게 될 것이다. 그 생각에 이르자 흐릿했던 유진의 눈빛이 서서히 굳어졌다. 차가운 결의가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야. 그 남자의 아이들이 아니야. 내가 지켜야 해. 그녀의 연약해 보였던 어깨에 새 생명의 무게가 더해지자 오히려 강철 같은 힘이 솟아났다. 그날 이후 유진은 침착하고 메토디컬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얼마 되지 않는 적금을 해지하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품 중 가장 값나가는 목걸이를 팔았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조용한 항구 도시 목포로 가는 편도 기차표를 샀다. 새어머니와 수에게는 짧은 메모만 남겼다. 찾지 마세요. 서울을 떠나는 기차 안. 유진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직 납작한 자신의 배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두려움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모성애가 그녀의 심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고 도망치는 조향사 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였다. 새 아이의 세상 전부가 될 단단하고 강한 어머니였다. 기차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세월은 바다의 파도와 같아서
어떤 기억은 해안가의 모래성처럼 흔적도 없이 쓸어가 버리고 어떤 기억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남겨 더 깊은 흔적을 새긴다. 5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번잡함에서 멀리 떨어진 항구 도시 목포의 작은 2층 집, 짭조름한 바닷바람과 집 앞 정원에 핀 라일락 향기가 뒤섞여 기분 좋은 공기를 만들어내는 곳. 그곳이 한유진과 그녀의 세 아이들이 만든 작은 세상이었다. 1층에 위치한 그녀의 작업실은 세상의 모든 향기를 담아놓은 비밀의 숲 같았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백 개의 갈색 시약병에는 각각 다른 에센셜 오일과 원액이 담겨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비커와 스포이트 그리고 그녀가 직접 기록한 조약 노트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한유진은 더 이상 과거에 상처받은 소녀가 아니었다. 향수업계에서 그녀는 엘라라 일라라라는 예명으로 알려진 신비에 쌓인 천재 조향사였다. 그녀의 손에서 탄생한 향수들은 대기업의 마케팅 없이도 입소문만으로 마니아층을 형성했고 몇몇 제품은 해외에서 먼저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오직 향기로만 세상과 소통했다. 엄마 배고파요. 고요한 작업실의 공기를 가른 것은 우렁찬 아이의 목소리였다. 문이 활짝 열리며 똑같은 얼굴을 한 3명의 아이가 쪼르르 달려 들어왔다. 벌써 5살이 된 아이들은 그녀의 세상 그 자체였다. 첫째인 권아주는 나이에 맞지 않게 듬직하고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어린 기사님 같았다. 둘째이자 유일한 딸인 권하윤은 엄마를 쏙 빼닮아 차분하고 예술가적인 감성을 지녔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막내 권하민은 집안의 에너자이저이자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장난꾸러기였다. 세 아이의 얼굴에는 유진이 지난 5년간 필사적으로 잊으려 했던 어떤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특히 하준이가 무언가에 집중할 때 짓는 미간의 미세한 주름은 그날 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았던 남자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우리 강아지들, 조금만 기다려요. 엄마, 이것만 마무리하고 맛있는 점심 해줄게요. 유진은 아이들을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하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한구석에는 늘 지울 수 없는 불안감이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은 사실 위태로운 유리성 위에 세워져 있었다. 둘째 혜은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작은 구멍이 있는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지냈지만 의사는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수술 비용은 익명의 조향사로 벌어들이는 수입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거액이었다. 바로 그때 작업실 컴퓨터에서 띵하는 이메일 도착 알림음이 울렸다. 아으라 인터내셔널 퍼퓸 그랑프리 최종 결선 진출을 축하합니다. 유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유아라 그룹 5년 전 그 끔찍한 밤의 기억과 연결된 이름. 그녀는 결코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랑프리의 우승 상금은 혜은이의 수술비를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 막대한 액수였다. 이것은 악마의 유혹이자 유일한 희망의 동아줄이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그녀에게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결정타를 날렸다. 혜은이의 수술 날짜가 예상보다 빨리 잡혔다는 소식이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참가 확인 버튼을 눌렀다. 서울로 돌아가는 것. 유라 그룹이라는 사자의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끔찍하게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딸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었다. 그녀는 엄마였기에 용감해져야만 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아우아라 그룹 본사 CEO 집무실. 5년의 시간은 권태민을 더욱 날카롭고
차가운 남자로 만들어 놓았다. 그는 일에 미쳐 살았고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무자비한 추진력 아래 아유라 그룹은 세계적인 럭셔리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의 주변에는 늘 아름다운 여자들이 넘쳐났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마음을 연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감정이 없는 경영 기계라고 불렀다. 대표님, 아우라 퍼퓸 그랑프리 최종 결선 진출자 명단입니다. 김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다. 태민은 무심한 눈으로 서류를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엘라라라는 이름에서 잠시 멈췄다. 엘라라, 최근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그 조향사인가? 네, 그렇습니다. 신상 정보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라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출품작은 심사위원들에게 천재의 작품이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히웅미럽건, 태민의 입가에 드물게도 희미한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실력 있는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탁월했고 엘라라라는 이름은 그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김 비서가 나가고 다시 혼자 남은 집무실. 태민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 자물쇠로 잠긴 작은 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5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잘 보관된 낡은 손수건 한 장이 들어있었다. HYJ. 그는 손수건을 집어 코에 가져다 댔다. 향기는 이제 거의 사라지고 없었지만 그의 기억 속에서는 그날 밤의 신비로운 향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지난 5년간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그날 밤의 여자를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그것은 그의 완벽한 인생에 유일하게 남은 오점이자 풀지 못한 수수께끼였다. 통제할 수 없었던 단 하룻밤의 기억. 그 기억은 그의 차가운 심장 한구석에 작은 불씨처럼 남아 꺼지지 않고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며칠 후 유진은 새 아이의 손을 잡고 서울행 KTX에 올랐다. 우와, 엄마 저 건물 진짜 높아요. 서울에는 저런 게 많아. 아이들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낯선 도시의 풍경에 눈을 반짝이며 제잘거렸다. 그 순수한 모습을 보며 유진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었다. 저 멀리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아우라 그룹의 건물이 보였다.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그녀를 비웃으며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찬찬히 뜯어보았다. 집중할 때 나오는 하준이의 날카로운 눈매,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하은이의 깊은 시선, 장난기 가득한 하민이의 입꼬리. 그 모든 것 속에 그 남자의 흔적이 있었다. 만약 그가 아이들을 본다면 단번에 알아볼 것이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했다. 괜찮아. 이번 일만 끝나면 돼. 우승 상금을 받고 혜운이 수술만 시키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절대로. 유진은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다짐하며 불안한 마음을 억눌렀다. 그들은 서울역에 도착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작고 허름한 호텔에 짐을 풀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5년 전 그날 밤처럼 화려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그저 차가운 빛의 집합체일 뿐이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 이번 대회 출품작을 꺼내 들었다. 심플한 디자인의 향수병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다. 작품의 이름은 용감한 심장, Brave Heart, 아픈 딸을 생각하며, 그리고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든 향기였다. 시원한 베르가못의 첫 향 뒤로 단단한 시더우드의 심지가 느껴지고 마지막은 따뜻한 머스크 향이 부드럽게 감싸주는 연약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표현한 작품이었다. 이 향기가 그녀와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였다. 유진은 향수병을 가슴에 품고 결전의 도시 서울의 밤을 말없이 응시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무대가 마침내 막을 올리고 있었다.
아유아라 그룹의 그랑프리 최종 결선 진출자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열리는 날이었다. 한유진은 어쩔 수 없이 세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서울의 심장부 아유아라 타워로 향해야 했다. 서울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녀가 갑자기 아이들을 맡길 곳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다. 거대한 강철과 유리로 만들어진 아아라 타워는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올라 주변의 모든 건물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 위용 앞에 유진은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광활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로비가 나타났다. 천장은 몇 층 높이인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는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다.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한 거대한 미디어 월에서는 에이유라 그룹의 최신 제품 광고가 감각적인 영상으로 흘러나왔다. 이곳의 모든 것은 방문객을 압도하고 감탄하게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유진은 로비 한편에 마련된 방문객 대기 공간에 아이들을 앉혔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평소보다 훨씬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준, 혜운, 하민, 엄마 지금 잠깐 중요한 회의에 다녀올 거야. 여기서 딱 30분만.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얌전히 기다려야 해. 알았지? 특히 권하민. 또 어디로 튈 생각하지 마. 냈던 엄마.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유진의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 건물, 이 공간의 아이들을, 그것도 그 남자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아이들을 데려온 것 자체가 끔찍한 실수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유진이 회의장으로 들어간 지 10분쯤 지났을까. 첫째 하준이는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동생들을 감시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호기심 많고 활발한 막내 하민이에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다. 바로 그때 하민이의 눈에 로비 바닥을 유영하는 아름다운 디지털 나비 한 마리가 들어왔다. 최첨단 프로젝터가 바닥에 쏘아올린 인터랙티브 아트였다. 와사나비이다. 하민이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나비를 향해 아장아장 걸어갔다. 하민아, 안 돼. 하준이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하민이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아이는 반짝이는 나비를 잡으려는 듯 웃음을 터뜨리며 거대한 로비를 가로질러 달려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권태민은 김비서를 비롯한 여러 임원에게 둘러싸여 로비를 걷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 군림하는 왕처럼 위풍당당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아우라를 풍겼다. 그의 머릿속은 잠시 후에 있을 이사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작고 부드러운 무언가가 그의 단단한 다리에 쿵 하고 부딪혔다. 주변의 임원들이 하며 작게 비명을 질렀고 보안 요원들이 즉각 반응하며 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 비서는 죄송합니다. 대표님이라며 아이를 제지하려 했다. 짜증이 섞인 무감각한 표정으로 태민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앉아 놀란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작은 남자아이. 그 얼굴은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 앨범에서 막 튀어나온 것만 같았다. 고집스럽게 다물린 인매, 총명하게 반짝이는 검은 눈동자, 심지어 살짝 찌푸린 미간까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불가능할 정도로 자신과 닮아 있었다. 순간 태민을 둘러싼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고 심장이 기이한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낮춰 아이와 눈을 맞췄다. 그의 이런 행동은 지난 몇 년간 그를 보좌해온 김 비서조차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괜찮니? 늘 얼음장 같던 그의 목소리가 그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하민이는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태민을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우와, 아저씨 진짜 크다. 아이의 순진한 한마디에 태민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감정이 가슴속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이를 일으켜주며 물었다. 이름이 뭐니? 엄마는 어디 계시고? 바로 그때 하민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하준이와 혜은이가 다급하게 달려왔다. 권하민 엄마가 움직이지 말랬잖아. 하준이가 막내를 꾸짖다가 동생과 함께 있는 거대한 남자와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제 태민의 눈앞에는 똑같은 얼굴을 한 3명의 아이들이 서 있었다. 그의 혼란은 3배로 증폭되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자마자 유진은 초조한 마음으로 대기 공간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텅 비어있는 의자를 발견한 순간 그녀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눈을 돌려 넓은 로비를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저 멀리 로비 중앙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자신의 세 아이들을, 그리고 아이들 앞에 몸을 낮추고 있는 한 남자를. 권태민. 세상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녀가 지난 5년간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유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이들을 향해 달려갔다. 하준아, 하윤아, 하민아. 그녀는 다급하게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기며 보호하려는 듯 감쌌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감히 태민과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이들이 큰 폐를 끼쳤습니다. 고개를 숙인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태민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녀를 제대로 쳐다보았다. 짙은 네이비색의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여자. 다하나하고 지적인 분위기.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그는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다. 당신은 엘라라. 유진은 그 목소리에 움찔하며 어깨를 떨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5년 만에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유진에게 그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태민에게는 기묘한 데자비였다. 이 여자, 이번 대회의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라는 것 외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 느껴졌다. 5년 전 그날 밤, 약기운과 어둠 때문에 여자의 얼굴은 기억 속에 흐릿하게 남아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아주 희미한 기억의 조각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그리고 다시 그녀의 등 뒤에 숨어 자신과 똑같이 생긴 얼굴로 빤히 쳐다보고 있는 세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 수십 개의 의문이 떠올랐다. 유진은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다. 다시 한번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권태민 회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회장님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그와의 사이에 거대한 벽을 쌓았다. 그리고 아이들을 재촉해 그 자리를 황급히 벗어났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었다. 태민은 멀어져가는 네 사람의 뒷모습을 깊은 미간 주름과 함께 말없이 응시했다. 아이들의 믿을 수 없는 외모, 그리고 엘라라라는 여자에게서 느껴지는 정체 모를 익숙함.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대표님, 보안팀을 시켜 다시는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조치할까요? 태민은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유진과 아이들이 사라진 로비 입구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가 낮고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그럴 필요 없다. 대신 김 비서, 네 대표님, 엘라라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태민의 가슴속에 꺼져 있던 의심의 불씨가 5년 만에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유진이 필사적으로 지켜온 작은 세상은 이제 막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권태민의 집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 창문에 비친 모습을 응시했지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의 얼굴이 아닌 로비에서 마주쳤던 세 아이들의 얼굴이었다. 특히 자신과 똑같은 표정으로 빤히 올려다보던 그 아이. 그는 개인 컴퓨터를 켜서 암호로 보호된 폴더를 열었다. 화면에 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타났다. 5살 무렵 아버지와 함께 갔던 공원에서 찍은 사진 속의 어린아이는 오늘 그가 마주쳤던 아이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의 논리적인 두뇌가 처음으로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확신에 사로잡혔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김 비서가 들어왔다. 대표님, 요청하신 엘라라의 신상 정보입니다. 김 비서가 내민 서류에는 한유진이라는 여자의 인생이 간략하게 담겨 있었다. 서울에서 출생,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계모 밑에서 성장, 명문대 화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후 작은 향수 회사에서 주니어 조향사로 근무. 그러다 5년 전 기록이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모든 공식적인 기록에서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다가 최근 목포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5년 전 그 시간적 배경이 태민의 뇌리를 망치처럼 때렸다. 그날 밤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시간, 그리고 손수건에 새겨져 있던 이니셜 HYIG. 한유진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김 비서, 5년 전 한유진의 행적을 더 깊이 파고들어봐. 그녀의 계모와 이복자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리고 지난 5년간 목포에서의 삶, 특히 아이들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해.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군지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그의 목소리에는 차갑고 강렬한 집요함이 서려 있었다. 한편 호텔로 돌아온 유진은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녀는 아이들을 앉혀놓고 꾸짖었지만 그 분노는 사실 자신의 심장을 옥죄는 공포를 감추기 위한 발버둥이었다. 아이들이 잠든 후에야 그녀의 단단해 보였던 가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작은 호텔방을 초조하게 서성였다. 권태민의 눈빛이 기억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신과 아이들을 번갈아 보던 그 날카로운 시선, 그는 분명히 보았다. 아이들의 얼굴에 새겨진 자신의 흔적을. 도망쳐야 해. 그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지배했다. 당장 이 대회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목포로, 아니 더 먼 곳으로 떠나야 한다고 본능이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잠든 혜은이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새근새근 고른 숨을 내쉬는 딸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자 그녀의 마음속 공포는 단단한 결의로 바뀌었다. 도망칠 수 없다. 혜은이의 수술비가 필요했다. 그녀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래, 도망치는 게 아니라 더 빨리 움직이는 거야. 그녀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최대한 빨리 대회에서 우승한다. 상금을 손에 넣는다. 그리고 그가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전에 연기처럼 다시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벽해야 했고 누구보다 빨라야 했다. 유진은 노트북을 켜고 결선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몰두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작품 속에 녹여내 그것을 자신을 지킬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만들기 시작했다. 청담동의 한 고급 헤어살롱. 화려하게 치장한 여자들의 웃음소리와 가십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5년 전보다 한층 더 세련되고 교활해진 임수아가 있었다. 그녀는 현재 SNS에서 수십만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이자 케이블 방송의 뷰티 프로그램에 강한히 얼굴을 비추는 방송인이었다. 권태민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상류 사회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그 언저리를 맴돌며 살아가고 있었다. 어머, 수아씨, 요즘 아우라 그룹에서 하는 퍼퓸 그랑프리 봤어요. 결선에 오른 엘라라라는 조향사.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얼굴도 공개 안 하고 신비주의라는데. 더 궁금하다니까 한 사격의 명사가 태블릿 PC를 수에게 내밀며 말했다. 수아는 별 관심 없다는 듯 태블릿을 건네받았다. 화면에는 천재 조향사 엘라라. 아유아라 그랑프리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다. 그리고 기사 한쪽에 전문가용으로 촬영된 한유진의 옆모습 사진이 작게 실려 있었다. 순간 수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의 손에서 태블릿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한유진 5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인생에서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이름, 자신의 발밑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여겼던 그 이복 동생이 감히 아우라 그룹의 그랑프리 결선에 진출했다고 수아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시커먼 질투와 깊은 공포로 뒤엉켰다. 만약 한유진이 성공한다면, 그래서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된다면 5년 전의 일이 밝혀질지도 모른다.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한유진이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명성과 성공을 손에 넣는 것이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잠시 실례할게요. 수아는 황급히 자리를 피해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돈만 주면 무슨 기사든 써주는 악질적인 인터넷 신문 기자였다. 나예요. 기사거리가 하나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그 천재 조향사 엘라라에 대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도끼가 가득했다. 권태민의 집무실. 김 비서의 보고는 계속되고 있었다. 한유진 씨의 이복 언니는 현재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임수아입니다. 그리고 목포의 현지 정보원에 따르면 한유진 씨는 5년 전 만삭의 몸으로 그곳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후 새 쌍둥이를 출산했고 출생신고서의 아버지라는 비어 있습니다. 보고를 듣는 태민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책상 아래에서 그가 주먹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완벽한 타임라인, 5년 전의 사라짐, 임신, 그리고 자신을 쏙 빼닮은 새 쌍둥이, 모든 증거가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너무나도 거대하고 비현실적이어서 그의 이성적인 두뇌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결론이었다. 그는 절대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와 아이들의 DNA 샘플을 확보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좋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은밀하게. 태민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했다. 바로 그 무렵 인터넷에는 엘라라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천재 조향사 엘라라, 숨겨진 과거와 표절 의혹, 베일에 쌓인 그녀의 사생활. 진실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었다. 아직은 모호한 의혹 제기 수준이었지만 여론을 흔들기에는 충분했다. 유진은 호텔방에서 그 기사들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단번에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임수아, 5년 전과 똑같은 비열하고 추악한 방식이었다. 한쪽에서는 권태민의 의심이, 다른 한쪽에서는 임수아의 음해가 거대한 그물처럼 그녀를 향해 서서히 좁혀오고 있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켜온 세상이 이제 사방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김 비서가 내민 것은 평범해 보이는 서류 봉투였지만 권태민은 그것이 자신의 세상을
통째로 뒤흔들 판도라의 상자임을 직감했다. 그는 봉투를 받아드는 자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각이었다. 김비서의 팀은 전문가답게 일을 처리했다. 호텔 쓰레기통에서 유진과 아이들이 사용한 칫솔을 수거했고, 로비에서 하준이와 부딪혔던 부안 요원의 재킷에서 머리카락 한 홀을 찾아냈다. 모든 것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개봉했다. 안에는 복잡한 유전자 배열 그래프와 함께 마지막 한 줄의 결론이 적혀 있었다. 부건 확률 99.999%.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다. 그것은 기쁨이나 환희가 아니었다. 거대한 지진이 그의 발밑을 갈라놓는 듯한 충격, 그 자체였다. 지난 5년간 그의 머릿속을 맴돌던 추상적인 퍼즐이 이제 피와 살을 가진 현실이 되어 그의 심장을 강타했다. 분노가 가장 먼저 치밀어 올랐다. 5년 동안이나 감쪽같이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아이들을 숨겨온 여자에 대한 배신감. 하지만 그 분노의 밑바닥에서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강렬하고 원초적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그 아이들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소유욕과 책임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다음 행동은 빠르고 단호했다. 김비서, 지금 당장 엘라라를 내 집무실로 데려와. 정중하게. 하지만 거절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전해. 그것은 요청이 아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그 시각 유진은 그랑프리 결선 무대의 기술 리허설에 참여하고 있었다. 조명의 각도, 음악의 타이밍, 향수를 분사할 최적의 순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며 모든 신경을 대회에 집중하려 애썼다. 잠시라도 다른 생각을 하면 권태민의 얼굴과 그를 닮은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숨이 막힐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김비서가 무대 아래로 다가왔다. 그는 정중했지만 그 눈빛과 태도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엘라라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잠시 저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올 것이 왔구나. 더 이상 도망칠 시간도, 숨을 곳도 없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순순히 김비서를 따라 나섰다. 아흐라타워 최상층, CEO 집무실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서울의 정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곳은 마치 신의 영역처럼 느껴졌다. 값비싼 미니멀리즘 가구들만이 드문드문 놓여있어 공간은 더 거대하고 차갑게 다가왔다. 태민은 5년 전 그날 아침처럼 창가에 서서 등을 보인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의도된 연출이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숨이 막혔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전혀 읽을 수 없는 얼음 가면 같았다. 그는 긴 침묵 끝에 자신의 거대한 책상 위로 서류 한 장을 미끄러뜨렸다. DNA 검사 결과 보고서 설명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응축되어 있었다. 유진은 보고서를 보았다. 빼곡한 숫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뼈저리게 알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연극은 막을 내렸다. 순간적으로 부정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를 보았다. 하준이의 눈과 똑 닮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깊은 눈을 보자 거짓말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대답 없이 입술만 깨물고 있자 태민의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내 아이들을 5년 동안 숨긴 이유가 뭐지? 무슨 계획이었나? 나중에라도 나타나서 거액의 돈이라도 뜯어낼 생각이었나?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돈을 노린 파렴치한 여자. 그녀가 지난 5년간 가장 두려워했던 낙인이었다.
바로 그 모욕감이 공포에 질려있던 그녀에게 말할 용기를 주었다. 그것은 반항이 아닌 자신과 아이들의 진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었다. 그 아이들은 계획이 아니에요. 내 아이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5년 전 파티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 임수아의 질투와 시기, 약을 탄 칵테일, 잘못 찾아 들어간 방, 그리고 그날 밤의 혼란과 수치심. 그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의 절망감, 그의 막강한 권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선택까지. 마침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는 당신에게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도망친 거예요. 저는 당신과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요. 아이들이 당신의 실수나 협상의 도구로 여겨지는 세상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소유물이 아닌 사랑받으며 자라길 바랐을 뿐이에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태민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조각들이 재배열되고 있었다. 들꽃 향기가 나던 신비로운 여자, 그녀의 과거에 있던 공백, 이복 자매의 악랄함, 모든 것이 끔찍하고 비극적인 하나의 이야기로 맞춰졌다. 그의 차가운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들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계산적인 사기꾼으로 보이지 않았다. 대신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했던 두려움에 떠는 한 여자가 보였다. 분노가 다시 치밀었지만 이번에는 그 대상이 임수아를 향해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그녀가 겪었을 희생의 무게를 깨달았다. 자신이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그녀는 혼자서 그의 아이들 셋을 키워내고 있었다. 깊은 죄책감과 무거운 책임감이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얼음 왕자라는 그의 가면이 산산조각나며 균열이 생겼다. 그는 눈앞에서 울고 있는 연약하지만 강인한 여자를 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분노나 욕망이 아닌 그녀와 그들의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력하고 원초적인 보호 본능을 느꼈다. 대화는 해결이 아닌 관계의 전환으로 끝을 맺었다. 그는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아버지가 되었고 자신이 알지 못했던 과거의 결과를 마주해야만 했다. 태민은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건넸다. 그가 5년간 보관해온 낡은 손수건과는 다른 새로운 손수건이었다. 울지마.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얼음장 같지 않았다. 낯선 감정으로 인해 어색하게 잠겨 있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돼. 그것은 사랑의 약속이 아니었다.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그의 단호한 의지 표명이자 개입의 선언이었다. 그는 이제 이 모든 일에 뛰어들 것이다. 권태민의 집무실에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다음 날 아침, 세상은 달라져 있었다. 어색하고 불안정한 공기가 유진과 태민 사이를 맴돌았다. 태민은 그녀와 아이들을 허름한 호텔에서 아이유아라 그룹이 소유한 최고급 서비스 레지던스로 옮겼다. 표면적인 이유는 결선 진출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특별 대우였지만 유진은 이것이 일종의 화려한 세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모든 상황을 자신의 통제에 두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새로운 숙소에서의 첫 아침 식사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이루어졌다. 아이들은 거대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과 태어나서 처음 보는 화려한 음식들에 신이 제잘거렸다. 하지만 유진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입을 굳게 닫고 있었다. 태민은 아이들과 소통하려 애썼지만 그의 시도는 서툴고 어색했다. 다국적 기업을 경영하는 방법은 알았지만 아버지가 되는 방법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남자. 그가
하준이에게 사업에 대해 묻는 듯한 진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유진은 쓴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들 사이에는 메워야 할 5년이라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었다. 임수아의 귀에 권태민과 한유진에 대한 소문이 들어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가 심어놓은 사격의 정보원들은 쉬지 않고 험담을 실어 날랐다. 권태민 회장님이 엘라라라는 조향색에 푹 빠졌대. 로비에서 새 쌍둥이랑 같이 있는 걸 봤다잖아. 근데 애들이 회장님 어릴 때랑 판박이래. 글쎄, 지금 아유라 그룹 VVIP 레지던스에 다 같이 살고 있다니까. 수아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이들, 5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권태민의 비정상적인 관심. 모든 조각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5년 전 한유진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던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넘어 한유진에게 자신이 평생 갈망해온 권태민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끔찍한 진실. 질투와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는 단순히 라이벌을 짓밟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생존이 걸린 전쟁이었다. 만약 권태민이 5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의 인생은 그걸로 끝이었다. 그 전에 한유진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어야만 했다. 수아의 방역은 빠르고 악랄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미디어 인맥을 동원해 한유진에 대한 본격적인 인신공격에 착수했다. 이전에 모호했던 의혹 제기는 이제 구체적이고 악의적인 비난으로 변해 있었다. 새쌍둥이로 재벌 회장을 올가맨 꽃뱀 조향사, 엘라라의 실체 천재 조향사 알고 보니 업계 남성 편력으로 유명했던 연습생 출신, 아우라 그랑프리, 공정성 논란 회장과 부적절한 관계의 참가자가 우승 후보, 기사들은 한유진을 5년 전 의도적으로 권태민에게 접근했고 이제 와서 아이들을 이용해 그의 발목을 잡으려는 계산적인 여자로 매도했다. 수아는 기자들에게 과거 유진에 불우했던 가정사를 교묘하게 비틀어 제보했고 이로 인해 기사들은 더욱 신빙성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인터넷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기사들을 읽고 있었다. 기사를 읽는 내내 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집무실의 온도는 마치 북극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여자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다. 그의 아이들의 어머니에 대한 공격이었고 그의 판단력에 대한 의문 제기였으며 권태민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다. 그는 즉시 아이유아라 그룹의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했다. 지금 즉시 해당 기사를 유포한 모든 언론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민영사상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해 내 이름으로 그리고 내 영향력을 총동원해서 인터넷에 떠도는 모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조치해 그의 명령은 단호하고 무자비했다. 아유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인터넷을 뒤덮었던 악성 루머들은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태민은 레지던스로 돌아와 유진에게 기사들을 보여주었다. 비난하려는 것이 아닌 그녀의 반응을 보고 진실의 조각을 맞추기 위함이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지? 유진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임수아예요. 5년 전 저에게 약을 먹였던 제 이보건이요. 그녀는 수아의 끝없는 질투와 과거 자신에게 저질렀던 만행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유진의 말을 듣는 동안 태민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제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이해되었다. 자신의 막강한 권력으로도 언론의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수아는 극도의 초조함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제 유진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것은 바로 조향사로서의 그녀의 재능과 자부심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용감한 심장 브레이브하트의 향수 포뮬러를 훔치기로 결심했다. 만약 유진이 결선에서 작품을 발표하지 못하면 그대로 실격이었다. 혹은 포뮬러를 먼저 유출시켜 유진이 기존의 향수를 도용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었다. 수아는 그랑프리 행사 운영팀의 하급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옛 지인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돈과 협박을 동원해 그를 자신의 계획에 끌어들였다. 깊은 밤, 대회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 수아가 매수한 직원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보안카드로 결선 진출자들의 작품이 보관된 연구실 문을 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아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엘라라의 이름표가 붙은 스테이션을 찾아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만큼 비열한 쾌감도 솟구쳤다. 한유진, 네가 가진 유일한 무기가 그 잘난 재능이라면 내가 그것마저 빼앗아주지. 그녀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에 연결된 분석 컴퓨터에 몰래 가져온 USB 드라이브를 꽂았다. 그리고 브레이브하트의 포뮬러 데이터 파일을 자신의 USB로 복사하기 시작했다. 몇 분의 시간이 흐르고 파일 복사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떴다. 임무 완수. 수아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USB를 빼내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권태민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치밀하고 앞을 내다보는 사람인지를. 그는 수아의 언론 공격이 시작된 직후부터 그녀가 유진의 작품 자체에 손을 댈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호텔의 공식적인 보안 시스템과는 별개로 자신의 개인 보안팀을 시켜 연구실의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최첨단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 수아가 막 연구실을 떠나려 할 때 그녀의 모든 행동은 방구석의 작은 렌즈를 통해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악당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고 이제 무대 위에서의 마지막 심판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권태민은 레지던스의 거실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다. 어둡고 흐릿한 화면 속에서 임수아의 교활한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녀가 초조한 듯 주변을 살피며 유진의 작업 스테이션에 USB를 꽂는 모든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을 보는 유진의 얼굴은 충격과 경악으로 하얗게 굳었다.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원흉이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것은 끔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이한 해방감을 주었다. 이 영상을 바로 공개할 건가요? 아니, 태민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스크린 속 임수아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 시선은 이미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이건 우리의 마지막 카드야. 저 여자는 지금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결선 당일. 당신이 무대 위에서 망신을 당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분명히 나타날 거다. 우리는 그녀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내버려 둘 거야. 진짜 목표는 이 도둑질을 폭로하는 게 아니라 5년 전의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치밀한 전략가의 냉철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유진을 그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복수극에 참여할 파트너로 인정하고 작전의 핵심을 공유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두 사람은 처음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마주 앉았다. 거실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 어색하지만 진지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5년 전 이 일에 대해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증거를 찾을 생각이다. 당신은 저도 함께 하겠어요. 유진은 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지난 5년간 홀로 아이들을 키워낸 어머니의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이건 제 싸움이기도 해요. 당신 뒤에 숨어서 모든 것이 끝나기만 기다리지 않겠어요. 제가 필요한 게 있다면 말해주세요. 그날 밤, 그 현장에 있었던 건 저니까. 제 기억이 첫 번째 증거예요. 태민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녀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한유진이라는 여자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약한 피해자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렇게 그들의 예기치 않은 동맹이 시작되었다. 작전은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권태민이 이끄는 디지털과 금융의 추적이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임수아의 지난 5년간의 모든 금융 기록을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다. 계좌 알체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금 인출 기록까지 전부 다 누군가에게 돈을 줬을 거다. 호텔 보안 요원이라든지 약을 공급한 놈이라든지 돈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어. 동시에 그의 해킹팀은 5년 전 호텔의 딥스토리지 서버에 접근해 조작되지 않은 원본 CCTV 영상을 복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두 번째는 한유진의 인간적인 그리고 감각적인 기억의 추적이었다. 두 사람은 레지던스의 서재에서 그날 밤의 사건을 분 단위로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기억을 짜내어 그날 마주쳤던 모든 얼굴과 대화를 떠올렸다. 수아가 저를 박 이사라는 사람에게 보내려 했어요. 나이 많고 탐욕스러워 보이는 인상이었죠. 그리고 칵테일, 과일 향이 강했지만 그 뒤에 아주 희미하게 쇠맛 같기도 하고 씁쓸한 약초 같기도 한 이상한 뒷맛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칵테일 재료는 절대 아니었어요. 조향사로서 그녀의 후각과 미각에 대한 기억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냥 지나쳤을 미세한 차이를 그녀는 정확하게 기억해냈다. 이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태민은 그녀의 말에 눈을 빛냈다. 그렇다면 그 약이 단순한 수면제나 마약이 아니라 특정 성분을 가진 희귀한 약물일 수도 있겠군. 그 독특한 향취가 공급책을 찾을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어. 그들의 조사는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다. 레지던스는 어느새 그들의 비밀 작전 본부가 되었다. 서재 화이트보드는 인물 관계도와 시간대별 사건들로 빼곡하게 채워졌다. 태민은 유진에게 보안 메신저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고 유진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하는 그를 위해 따뜻한 커피를 타주었다. 기업 인수 합병을 하든 냉철하게 사건을 파고드는 그의 모습과 그런 그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는 그녀의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 듯 하면서도 기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은 서서히 녹아내렸다. 어느 날 밤, 태민은 늦은 미팅을 마치고 돌아왔다. 거실 소파에는 서류 더미에 둘러싸인 채 잠든 유진이 있었다. 고단한 하루의 무게가 그녀의 평온한 얼굴에 내려앉아 있었다. 태민은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그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 그의 마음속에서 낯선 감정이 부드럽게 피어나고 있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해갔다. 태민은 서툴지만 아이들에게 잠자리 동화책을 읽어주려 노력했다. 국어책을 읽는 듯한 그의 딱딱한 말투에 아이들이 키득거리자 옆에서 지켜보던 유진도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원망이나 어색함이 아닌 따뜻하고 순수한 미소를 공유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돌파구가 열렸다. 김 비서의 팀이 5년 전 파티 전날 임수아의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그날 밤 근무했던 보안 요원의 행방을 찾아냈다.
그는 일주일 뒤 개인 사정으로 해고되었고 현재는 시골에서 현금으로 산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동시에 유진이 묘사했던 약의 향취를 바탕으로 추적한 결과 그 약물이 당시 서울의 특정 암거래상만이 유통하던 희귀한 합성 마약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돈을 받은 사람과 범죄에 사용된 무기, 두 갈래의 추적이 마침내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려 하고 있었다. 그랑프리 결선을 하루 앞둔 밤 모든 증거는 임수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자백이나 명백한 연결고리가 부족했다. 이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할 시간이었다. 태민은 최종 전략을 설명했다. 임수아는 내일 당신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분명히 나타날 거다. 자신이 훔친 포뮬러가 승리의 카드라고 믿으면서 우리는 그녀가 그 카드를 직접 내도록 유도할 거야. 그리고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릴 거다. 그의 계획을 듣는 유진의 눈빛은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더 이상 운명에 의해 억지로 엮인 남녀가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진 서로를 신뢰하는 진정한 파트너였다. 그들의 동맹은 굳건하게 완성되었고 이제 마지막 결전을 향할 준비가 끝났다. 아우라 퍼퓸 그랑프리 결선이 열리는 아트센터의 공기는 수천 개의 기대감과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부풀어 있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와 패션, 뷰티 업계의 거물들이 이 화려한 축제의 마지막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무대 위의 조명은 마치 신의 스포트라이트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이 닿지 않는 객석의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욕망과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객석 맨 앞줄, 가장 좋은 자리에 앉은 임수아는 오늘 밤의 주인공이 자신인 양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값비싼 샤넬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승리를 예감한 여왕 같았다. 그녀의 시선은 무대 뒤편을 향해 있었다. 그곳에 있을 한유진을 상상하며 곧 닥쳐올 그녀의 굴욕적인 패배를 기대하는 잔인한 쾌감이 그녀의 붉은 입술을 비틀어 올렸다. 같은 시각 무대 뒤편의 대기실, 한유진은 거울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하고 전문적인 느낌을 주는 흰색 실크 블라우스와 검은색 와이드 팬츠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품 용감한 심장, 브레이브 하트이 들려 있었다. 지난 5년간의 눈물과 고통, 그리고 새 아이를 향한 사랑이 응축된 그녀의 분신이었다. 권태민은 객석의 다른 편, 임수아와는 대각선 방향에 앉아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사냥을 시작하기 직전의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규칙적으로 까딱거렸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악당이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마침내 사회자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베일에 쌓인 천재, 엘라라님을 무대 위로 모십니다. 유진은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쏟아졌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읽는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향수는 단순한 향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이고 감정이며 보이지 않는 갑옷입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진솔한 목소리는 소란스럽던 장르를 순식간에 집중시켰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선보일 향기, 용감한 심장은 바로 그런 갑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향기는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용기,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는 강인함에 대한 헌사입니다. 처음에는 상처받기 쉬운 여린 들꽃의 향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한 나무의 심지와 따뜻한 흙의 기운이 느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연약함 속에 숨겨진 강인함. 그것이 바로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용감한 심장입니다. 그것은 향수에 대한 설명이었지만 동시에 그녀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고백이었다.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한 몇몇 심사위원과 관객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참가자의 발표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이 최종 점수를 집계하는 동안 무대 위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사회자가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수상자 발표를 준비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객석에 앉아있던 한 기자가 벌떡 일어나 손을 들고 외쳤다. 이에 있습니다. 지금 엘라라 씨가 발표한 작품 용감한 심장은 표절작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임수아가 사주한 바로 그 기자였다. 임수아는 입을 가리며 경악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기자는 의기양양하게 무대 앞으로 걸어 나오며 외쳤다. 저는 엘라라 씨의 작품이 다른 조향사의 작품을 도용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다른 공모전에 출품되었던 작품의 포뮬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는 무대 위 스태프에게 USB를 건네며 그 안의 데이터를 메인 스크린에 띄워달라고 요구했다. 잠시 후 거대한 스크린 위로 복잡한 화학식과 노트 구성이 담긴 향수 포뮬러가 나타났다. 임수아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비극의 주인공처럼 일어나 외쳤다. 오, 세상에, 유진아. 어떻게 이런 일이, 네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는데. 모든 카메라가 그녀와 유진을 번갈아 비추었고 상황은 한편의 막장 드라마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모두 잠시만 조용히 해 주시겠습니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장내를 갈랐다. 권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등장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는 마치 무대의 진짜 주인처럼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방금 저 기자가 제기한 표절 의혹, 그리고 저 스크린에 떠있는 포뮬러, 모두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유진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 생각했던 권태민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발언이었다. 임수아의 입가의 승리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태민의 다음 말은 상황을 180도 뒤집어 버렸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 포뮬러는 임수아 씨가 일주일 전 가명으로 다른 공모전에 제출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포뮬러는 임수아 씨가 바로 이곳 아유라 그룹의 연구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훔쳐낸 것입니다. 그는 손가락을 튕겼다. 그러자 메인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어두운 연구실의 CCTV 영상이었다. 임수아가 불안한 듯 주변을 살피며 유진의 컴퓨터에서 파일을 복사하는 모습이 고화질로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임수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태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작품을 훔친 좀도둑을 잡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5년 전에 시작된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으려 했던 추악한 범죄를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스크린의 영상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5년 전 시그니엘 호텔의 복도 CCTV 원본 영상이었다. 임수아가 약에 취해 비틀거리는 유진을 부축해 엘리베이터로 이끄는 모습, 그리고 잠시 후 돈다발을 받고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보안 요원의 모습까지. 그리고 이것은 임수아 씨가 5년 전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금융 기록과 그 돈으로 가게를 차린 전직 보안 요원의 자백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당시 유통되던 특정 약물을 임수아 씨에게 판매했다는 암거래상에 공중된 진술서입니다. 한유진 씨의 천재적인 후각이 기억해낸 약물의 미세한 향취 덕분에 찾아낼 수 있었죠. 모든 증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장내는 이제 경악을 넘어선 충격에 휩싸였다.
모든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언론의 카메라는 이제 임수아를 향해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라고. 임수아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객석으로 다가와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발버둥치며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유진을 향해 증오에 찬 눈빛을 보냈다. 한유진 내년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그녀의 악에 바친 목소리는 굳게 닫힌 공연장 문 밖으로 사라졌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무대 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심사위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모든 오해와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사위원단은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2025 아이유아라 인터내셔널 퍼퓸 그랑프리 대상 수상자는 엘라라 한유진님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유진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5년의 세월을 보상받는 기쁨과 해방의 눈물이었다. 태민은 조용히 무대 위로 올라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녀의 옆에 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무언의 선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그랑프리의 화려한 막이 내린 후 세상은 한유진을 신데렐라, 조향사라 부르며 그녀의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 스토리에 열광했다. 반면 임수아는 하룻밤 사이에 국민 악녀로 전락했다. 진실의 무게는 그렇게 무거웠다. 폭풍이 지나간 레지던스는 비현실적일 만큼 고요했다. TV를 통해 엄마의 우승 장면을 지켜본 아이들은 유진이 돌아오자마자 와르르 달려들어 그녀의 다리에 매달렸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었어요. 나쁜 이모는 경찰 아저씨가 잡아갔죠. 아이들의 순수한 환호 속에서 유진은 비로소 자신이 이겼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 작은 온기를 느끼며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음을 느꼈다. 권태민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이제껏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부드러운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지난 5년간 그토록 갈망했으나 가질 수 없었던 가정의 풍경이 바로 저런 모습일 것이었다. 정의는 신속하게 실현되었다. 임수아는 명예훼손, 주거 침입, 업무방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권태민이 동원한 아유아라 그룹의 초호화 변호인단은 피고 측이 아닌 피해자 측을 위해 움직였다.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그녀는 결국 모든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서 자신의 어리석은 질투가 어떤 파멸을 가져왔는지 곱씹게 되었다. 그녀가 그토록 속하고 싶어 했던 화려한 사교계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며칠 뒤 유진의 계모가 레지던스로 찾아왔다. 그녀는 눈물로 용서를 빌었지만 그 눈빛 뒤에는 돈에 대한 탐욕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유진은 알 수 있었다. 유진아, 내가 다 잘못했다.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이제라도 너희를 위해 됐어요. 유진은 그녀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저는 이제 어머니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것은 그녀가 과거에 즐긴 악연을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는 완전한 해방의 선언이었다. 가장 기쁜 소식은 혜은이에게서 찾아왔다. 그랑프리 우승 상금과 권태민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국내 최고의 심장외과 전문의가 혜은이의 수술을 집도하게 되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혜은이는 이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심장을 갖게 되었다. 유진이 서울로 돌아왔던 최초의 이유이자 가장 간절했던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무렵 태민은 유진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아우라 그룹 본사, 그의 집무실에서였다. 그는 유진에게 정식 계약서를 내밀었다. 아우라 그룹에 새로 신설될 엘라라 크리에이티브 랩의 총괄 디렉터 직을 맡아주었으면 한다. 그것은 단순한 입사 제의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조향에 관한 모든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이건 동정이 아니야. 당신의 재능은 에이와라 그룹에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다. 비즈니스적인 판단일 뿐이야. 그는 그녀의 자존심을 존중하며 말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세계에 완전히 편입되는 것이 두려웠다. 아이들의 엄마, 그리고 조향사 한유진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될까봐 겁이 났다. 그녀의 고민을 읽은 듯 태민이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은 게 아니야. 당신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고 당신의 파트너가 되고 싶다. 그러니 내 옆에서 당신의 날개를 마음껏 펼쳐. 그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유진의 마지막 불안의 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업무적으로나 인생에서나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들의 새로운 삶이 서서히 모양을 갖추어 갔다. 그들은 차가운 펜트하우스 대신 따뜻한 햇살이 드는 정원이 있는 집으로 이사했다. 유진만을 위한 최첨단 조향 연구실이 집 한쪽에 마련되었다. 권태민은 얼음 왕자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워나갔다. 그는 아이들과 축구를 하다 엉덩방아를 찧었고 혜은이의 소꿉놀이에서 공주님 역할을 맡기도 했으며 난생 처음으로 학부모 참관 수업에 참석해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아이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유진은 엘라라 크리에이티브 랩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쳤다. 그녀의 이름으로 출시된 향수들은 연달아 성공을 거두었고 그녀는 이제 그늘 뒤에 조향사가 아닌 모두가 존경하는 아티스트가 되었다. 그리고 1년 후 어느 평화로운 주말 오후 그들의 집 정원에서였다.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혜은이는 오빠, 동생과 함께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고 있었다. 유진은 정원 의자에 앉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꽃향기를 맡으며 새로운 향수에 대한 영감을 스케치하고 있었다. 그때 딱딱한 정장 대신 부드러운 스웨터를 입은 태민이 다가와 그녀의 옆에 앉았다. 얼음 왕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그 자리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유진의 손을 잡았다. 유진은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무슨 생각해? 그가 물었다. 그냥 5년 전 그날 복도에서 방향을 잘못 틀었던 단 한 번의 실수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만들었을까 하고요. 그녀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태민은 웃으며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다 다시 유진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유진이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따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실수가 아니었어. 결국에는 가장 올바른 방을 찾아온 운명이었지.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그녀의 손가락에 꼭 맞을 심플하고 우아한 반지가 들어있었다. 거창한 프로포즈는 없었다. 그저 조용하고 확신에 찬 진심의 표현이었다. 유진은 눈가에 맺히는 따뜻한 눈물을 느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혼돈의 밤에서 시작된 인연은 마침내 가족이라는 이름의 찬란한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5명의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향기가 되어 그렇게 영원히 서로를 감싸 안았다.